가만히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나왔다. 김태호 씨, 장부는 봤습니까?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선언 같았다. 이미 누군가의 입에서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듯한 그 차가운 어조.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앞에 종이가 흐려졌고 머리 위 형광등의 반사가 내 안구 위에서 흔들렸다. 내 손등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책상 밑 내 다리 곁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조용히 기대어 있었다. 가죽 표면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손잡이엔 오래된 흠집이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작성된 계약서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복사된 장부 한 장이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이 나를 구할 수도 끝낼 수도 있다. 회의실의 공기가 끈적했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형광등의 소리만 점점 커졌다. 누군가의 볼펜 끝이 탁자에 부딪혔고 그 미세한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생각했다. 이건 아마 시작이 아니라 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끝은 아직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밤 9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여의도의 바람은 차갑고 비는 가늘고 길게 내리고 있었다. 해풍상사의 붉은 네온 간판이 비를 맞으며 깜빡였다. 불빛은 꺼질 듯 켜지고 다시 꺼질 듯 켜졌다. 그 불빛 아래에 서 있자니 마치 세상이 내 숨결에 맞춰 흔들리는 것 같았다. 비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셔츠 칼라가 목에 달라붙었고 구두 안쪽은 이미 젖어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IMF 이후 도시는 매일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은행 창구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고 퇴직금 수령서를 든 사람들의 손이 떨렸다. 편의점 벽면에는 점포정리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지하철 광고판엔 희망퇴직 안내 문구가 켜져 있었다. 그 시절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 불빛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해풍상사는 그나마 버티는 회사였다. 무역은 멈췄지만 버티는 법을 배운 회사. 사장은 매주 회의 때마다 말했다. 우리는 구조조정 대신 헌신으로 버틴다. 그 말은 듣기 좋았지만 결국 누군가의 초과 근무와 포기 위에 세워진 문장이었다. 그날 퇴근길 나는 간판을 올려다봤다. 해풍 트레이딩 코 리미티드. 그 붉은 빛이 물에 젖은 도로 위에서 길게 반사되고 있었다. 무너져도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내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 증명해 주길 바랐다. 33, 김태호. 해풍상사 영업이팀 대리. 나는 이상주의자였다. 회사에서 도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 사람들은 피식 웃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믿었다. 보고서를 쓸 때마다 신뢰 기반 거래, 투명한 절차 같은 말을 넣었고 그 문장마다 최 부장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는 말했다. 태호 씨, 말은 좋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한 명쯤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냉담했다. 믿음으로는 통장이 채워지지 않아. 그 말은 현실이었다. 1998년 이후 그 누구도 순수하게 일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았고 회사는 사람에게 책임지지 않았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자리에서 박미선이 내게 물었다. 태호야, 넌 아직도 회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냐? 가족이 아니라도 같이 버텨야죠. 버틴다는 건 결국 누가 먼저 떨어져 나가느냐의 싸움이야. 그녀의 말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회사 초창기 멤버였다. 해풍상사가 2개 층짜리 사무실일 때부터 버텼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오후 3시. 박미선이 내 자리로 다가왔다. 이거 좀 봐! 노트북 화면에는 숫자 하나가 떠 있었다. 컨설팅비 3,180만 원. 나는 스크롤을 내렸다. 거래 내역은 3번 반복되어 있었다. 12월 15일, 17일, 19일. 이틀 간격으로 같은 금액이 이체된 기록. 거래처 이름은 A 컨설팅.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다. 기상한 금액이었다. 3,180만 원. 끝자리 80이 유난히 눈에 밟혔다. 보통의 회계 담당이라면
절대 그렇게 끝내지 않는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최 부장이 들어왔다. 그 파일 건드리지 마. 결제는 끝났어. 그는 말끝을 짧게 잘랐다. 눈빛에는 분명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자 박미선이 낮게 말했다. 태호야, 이건 이상해. 내가 말한 그 신뢰는 이런 숫자 밑에 있는 거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무언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밤 10시. 사무실에는 형광등 불빛만 남아 있었다. 느리게 작동했다. 기계가 종이를 밀어내는 소리. 그 속에서 나는 사람의 숨결을 들었다. 출력된 종이에는 간단한 글자가 있었다. 지급처 A 컨설팅, 결제자 최 부장.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온몸에 피가 느리게 돌았다. 손바닥이 복합기의 열기로 데워졌다. 그 온기가 묘하게 아팠다. 서류 가방을 열고 그 종이를 넣었다. 가죽이 손끝에 닿자 마치 오래된 친구의 어깨를 만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첫 출근 날에 말했었다. 이 가방은 내 얼굴이야. 깨끗하게 써라. 그 말이 가슴을 때렸다. 지금 이 안에 있는 건 깨끗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짓이었다. 창밖에서 간판 불빛이 반짝였다. 빗방울이 간판 위를 타고 흘러내리며 붉은 빛이 사무실 천장까지 번졌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 가방이 언젠가 증언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사무실에 들어서자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졌다. 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비자금 장부, 본부장실 서랍. 커서가 열기 위해 멈췄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형광등 불빛이 살짝 깜빡였고 에어컨 송풍구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클릭했다. 메일 안에는 스캔된 이미지 한 장이 있었다. 장부의 표지, 붉은 스티커에 쓰인 글자, 비급 컨설팅.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건 내가 전날 복사한 서류와 같은 표지였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가 그 파일을 본 걸 알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내 표정이 낯설었다. 두려움보다 복잡한 감정.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를 떠안은 듯한 느낌.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복사기의 깜빡이는 불빛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어떤 신호처럼 들렸다. 이건 나를 시험하는 거야. 편의점 문이 열렸다. 문 위에 종이 살짝 흔들렸다. 라면, 냄새와 젖은 옷의 냄새가 섞였다. 박미선이 컵라면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이 시간에 라면은 좀 그렇지 않냐? 배가 고파서요. 물소리가 끓는 소리를 덮었다. 김이 피어올라 얼굴을 덮었다. 그 김 속에서 잠시 세상은 조용했다. 태호야, 네? 그 메일 내가 보낸 거야? 아니요. 그럼 누가 메일을 보낸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봐야 했잖아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정희가 밥 먹여주진 않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컵라면 위 김이 사라졌다. 그 아래에서 국물의 색이 붉게 빛났다. 그 색은 마치 간판의 불빛 같았다. 박미선이 조용히 말했다. 넌 참 이상하다. 김태호. 이상하다는 건 아직 안 망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라면 국물의 열기가 손끝을 덮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와 편의점 냉장고에 웅하는 소리가 묘하게 어울렸다. 나는 컵라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온도만큼의 용기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맑음이 불안했다. 유리창에 비친 햇살이 지나치게 투명해서 그 안에 먼지 하나까지 선명히 보였다. 모든 게 너무 선명하면 사람은 두려워진다. 사무실 문을 열자 공기 속에서 어제까지의 일상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서류를 넘기는 손길, 키보드 소리, 커피 향 같은 일상의 냄새가 모두 묘하게 낯설었다. 책상 위 메신저 창이 깜빡였다. 공지 감사팀 점검, 예정 회계 처리 부서 집중 조사.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누군가는 모니터를 끄고 누군가는 엑셀 파일을 조용히 닫았다.
프린터가 마지막 장을 토해내고 멈췄다. 그 종이의 끝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 종이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건 바람 소리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몰락 소린가. 10시 40분. 복도 끝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렸다. 딱, 딱, 딱. 해풍상사에서 그 리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김 대리, 잠깐 봅시다. 최 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앞의 공기가 약간 떨렸다. 그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무언가가 정해진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회의실의 유리벽은 너무 투명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오갔고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억눌려 있었다. 그 유리 한 장이 세상의 온도를 나눴다. 최 부장이 의자에 앉았다. 빛이 그의 얼굴 절반만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의 눈빛이었다. 김 대리, 장부 본 적 있나? 그 한마디가 유리벽을 울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미세하게 웃었다. 좋아. 보고도 못 본 척해. 그게 회사 지키는 길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탁자 위에 회의록이 바람도 없는데 살짝 움직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 뒤에는 어떤 체념과 공포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가 나간 뒤 나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다. 회의실의 시계 초침이 귓가를 찔렀다. 틱, 틱, 틱. 그 단조로운 리듬 속에서 나는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다. 정직한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리고 그 문장이 이곳의 새로운 규칙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오후 3시. 프로젝터의 불빛이 켜지며 회의실이 어두워졌다. 감사팀장이 단상 위에 섰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숨소리를 베어냈다. 이 자료는 지난 3개월간의 개정 흐름입니다. 크린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늘어섰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사진 한 장이 떴다. 비자금 장부 사본 결제자 최 부장.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손가락을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본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건 내가 복사해둔 장부였다. 최 부장이 벌떡 일어섰다. 김태호, 내가 고발했지? 그 말이 벽에 부딪혀 퍼졌다. 그때 옆자리에서 의자가 밀렸다. 박미선이 일어섰다. 제가 올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본부장님, 개인 계좌로 전환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린이 확대되었다. 3,180만. 끝자리 80이 반짝였다. 그 숫자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사람을 베었다. 최 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천천히 회색으로 식어갔다. 누군가의 몰락은 폭발이 아니라 그저 조용한 식음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내 심장만이 천천히 울리던 그 침묵을. 그날 저녁 해풍상사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비추는 얼굴들은 모두 피로했다. 비가 다시 내렸다. 유리창 위로 붉은 간판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해풍의 해 글자가 깜빡였다. 남은 건 풍상사, 바람과 서리. 그 단어는 예언 같았다. 사람들은 책상을 정리했다. 서류철 위로 먼지가 떨어졌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말들. 배신자래. 누가 회사를 망쳤대. 그래도 잘했네. 그 말들이 내 귓가에서 흩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평가로 내 신념이 바뀌지는 않는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다. 태호야, 그 회사 말이야.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젖은 성냥처럼 금세 꺼졌다. 밤, 민준의 전화가 왔다. 대리님 전 믿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다. 믿음이란 단어는 상처 위에서 자라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다음 날 인사팀에서 메일이 왔다. 대기 발령. 그 단어는 짧았지만 내 삶을 충분히 무너뜨릴 만큼 강했다.
나는 서류 가방을 들었다. 손잡이가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이 가방 하나만큼은 버리지 말자. 그 결심이 그날 나를 다시 세웠다. 며칠 후 정문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구조조정 2차 대상자 공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다. 누군가는 이름을 찾았고 누군가는 그 이름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제 해풍상사는 끝났다는 걸. 복도 벽면의 로고가 벗겨졌다. 케이프흥이 아닌 에이프만 남았다. 누군가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페인트 가루가 손끝에 묻었다. 그 잔흔이 슬펐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다. 사람들이 묵묵히 계단을 올랐다. 누군가는 서류철을, 누군가는 박스를 들고 있었다. 모두의 발소리가 계단에 쌓였다. 뉴스 속보 자막에 해풍상사 본부장 횡령 혐의로 수사 착수. 그 한 줄이 수백 명의 삶을 덮었다. 박미선은 내부 고발자로 경징계를 받았다. 나는 퇴사 권고 대상이 되었다. 누군가는 나를 정직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순진하다고 했다. 하지만 둘 다 틀렸다. 나는 단지 내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다. 비가 내렸다. 빗물이 해풍상사의 간판 위를 타고 흘렀다. 그 붉은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 아래 서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2000년의 봄은 유난히 길었다. 해풍상사의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 너머로 내 과거가 비쳤다. 나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책상 하나, 스탠드 조명 하나.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고요함이 내외니 나왔다.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을 열었다. 가죽이 달아 있었고 손잡이는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와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언젠가 이 가방이 증언할 것이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켰다. 빈 화면 위에 단어 하나를 썼다. 서류 가방 무역. 이름을 쓰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거래하던 업체 리스트 있지? 하나씩 다시 연락해보자.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다. 우리요? 다시요? 그래, 우리가. 박미선에게는 짧은 메일을 보냈다. 같이 하시죠. 현실은 누나가, 이상은 제가. 답장은 간단했다. 서류 가방은 버리지 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밤이 깊어지자 조명이 부드럽게 가방 위를 비췄다. 가죽의 표면이 따뜻하게 빛났다. 그건 과거의 무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불빛이었다. 2001년 봄, 해풍상사의 건물은 철거 중이었다. 크레인이 붉은 간판을 들어올리고 금속이 부딪히며 짧은 울림을 냈다. 그 소리가 여의도 거리 위로 울려 퍼졌다. 나는 그 건물 맞은편 인도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가죽의 온기가 손바닥을 덮었다. 태양빛이 간판 틈 사이로 비쳤다. 붉은 페인트 조각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반짝임이 잠시 눈부셨다. 마치 오래된 불빛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새 메일 알림. 보낸 사람 해풍상사 감사팀 제목 내부 규정 개정 자문 요청.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세상은 돌고 관계는 이어진다. 배신처럼 보이던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진실로 바뀐다. 창문 너머 내 작은 사무실 간판이 보였다. 서류 가방 무역. 민준이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고 박미선이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인생의 위기는 정말로 기회가 된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간판 위 물방울이 반짝이며 흘렀다. 그 빛이 마치 별처럼 흩어졌다. 카메라가 멀어진다. 도시의 불빛 속 작은 사무실 창 하나만이 따뜻하게 빛난다. 그 빛은 더 이상 간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해풍상사는 무너졌지만 신뢰는 남았다. IMF는 회사를 흔들었지만 사람의 양심은 무너지지 않았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끝내 도착한다. 그리고 그 불빛은 이제 간판이 아닌 사람의 눈 속에 남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스쳤다면 한 번의 구독이 누군가의 불빛을 지켜줍니다. 당신의 손끝이 꺼진 이야기를 다시 밝히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는 작은 응원,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희망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위기는 언제나 기회로 다시 옵니다.